그 억울한 최혜병 사망 경위에 대해서 그 사건을 은폐한 경위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야 되겠습니다. 특검법을 신속하게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초등학교 졸업하고 돈 벌려고 공장 다니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 흔한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이 없으셔. 그렇죠. 우리는 대신에 공장 노동자 동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절에 공장 친구들 지금도 연락하십니까? 연락하죠. 뭐 소방관 된 친구도 있고 뭐 개인 사업하는 친구도 있고 많이들 그게 10대 시절에 그렇죠. 많이 떠났어요. 아 그래요? 예. 세상을? 예, 이게 환경이 어려워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산업체 특별학급이라고 있었죠. 네. 혹시 기억하세요? 예예. 공장 다니는 소년 소녀들한테 밤에 학교를 다니는 게 있죠. 예예. 근데 그 멤버들이 있는 거죠. 저는 이제 학교를 안 가고 검정고시를 했고 그 친구들은 학교를 다녔는데 이제도 그때 그 또래 멤버들 모임을 오리엔트 공장 모임을 아직도 하죠. 오리엔트 공장에서 손 다치신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건 아, 야구 공장이었나? 야구 글러브 공장. 그 바로 직전이었죠. 그러니까 그 10대 시절 도시민들이 학교 못 가고 공장 다니던 그 친구들을 지금도 연락하세요? 네. 그러니까 남들은 인생의 제일 중요한 귀한 친구들이 그러니까 역할을 많이 하는 그게 고등학교 친구들이잖아요. 우리는 딱 고등학교 나이 때에 공장 노동자들 모임을 하고 있죠. 그리고 보면은 그런 분들을 위한 활동을 해야 되겠다. 그 시민단체 활동하고 인권 변호사 네. 하셨는데 사실 되자마자. 네. 근데 왜 굳이 출마를 하신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해볼게요. 원래는 출마할 생각이 전혀 없었죠. 그러니까 저는 사회운동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었고 판사 검사보다는 변호사가 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변호사를 선택을 했는데 어쨌든 그 활동을 계속하면서도 정치는 전혀 생각이 없었어요. 그 소위 말하는 그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 예. 그 소위 부정비리 추적 운동을 하다 제가 검사 사칭 혐의로 맞아요. 몰려가지고 어쨌든 구속됐었잖아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당시 선거제도가 예. 그 당수한테 충성을 맹세해야 낙점을 받고 총재, 그렇죠, 총재한테. 대표. 예. 그리고 선거 비용을 엄청나게 들여야 되고 예. 그럼 이제 당선되면 본전 찾고 다음 이제 선거 준비하느라고 돈을 모아야 돼요. 그래서 지자체장들이 대부분 돈 때문에 다 날라가죠. 그죠. 예. 뭐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떨어지면 이제 패가망신, 이제 거지 되는 거죠. 그걸 왜 하냐 내가 전혀 생각이 없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제도 정치제도를 완전 바꿔버렸죠. 그러니까 기간 당원 많으면 공천 받는 거고 선거 비용도 일정 득표 이상을 하면 되돌려주고.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그래서 인생 확로를 바꿨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의 영향을 꽤 받았는데 개인적인 인연이 있지는 않고 불안하잖아요. 24살, 5살짜리가 이제 세상 개업하려니까 판사 검사하면 솔직히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6개월만 하고 나와도 좋은데 정관 되는데 바로 변호사 개업을 하려니까 사실 되게 두려웠어요. 망설여지고 세상 끈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뭐 나이도 친구들이야 어리고 대부분 공장 친구들인데 그 친구 공룡지밖에 없는데 근데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사법연수원에 강연을 오셔가지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노동법 할게. 근데 노동 개인 이재명은 몰랐는데 몰랐죠. 근데 그분이 해준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딱 하나 저한테 꽂힌 게 있죠. 변호사는 굶지 않는다. 해보니까 뭐 굶지는 않더라. 그냥 과감하게 하고 싶은 일 해라. 그래서 괜찮겠다. 이래가지고 그때 개업을 24살, 25살 그때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의 첫 대통령 그때는 아니었지만 변호사였죠. 선배 변호사의 변호사. 첫 영향을 받았고 굶지 않는다. 네. 하고 싶은 거 해라. 노무현 대통령도 변호사 시절 잘 나갔거든요. 돈 많이 벌고. 그러니까 뭐 등기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다른 변호사들 싫어했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첫 영향을 받았고 나중에 대통령 이제 개업을 됐는데 했는데 시민사회운동이야 열심히 했지만 정치 생각 전혀 없었는데 이 정치 제도를 바꿔가지고 충성서약 안 하고 돈 들지 않고 뜻대로 할 수 있는 세상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무현 대통령이 열어준 길을 따라왔다고 하는 이유가 사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절벽 끝에 그 벼랑길을 걸어서 왔는데 문제는 그게 매우 빠른 길이기도 하고 그 끝에는 좀 새로운 세계가 있어요. 매우 위험한 길인데 그 원래는 그 길을 가지 말아야 되거든요. 남들이 피하는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위험이에요. 감수하기로 원래 마음을 먹은 거죠. 그래서 저는 가끔씩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럴 때가 있기는 합니다. 특히 본인은 그렇다 치고 이제 점점 그 체급이 커지면서 가족들 건드리기 시작하잖아요. 가족들을 괴롭힐 때는 나 이거 괜히 했나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 자신이 당하는 거는 제가 선택한 거니까 그게 뭐 어떤 것이든 다 견뎌내는데 뭐 못 견디면 이제 죽는 거죠. 사회적으로든 생물적으로든. 그럼 내가 감수하면 되죠. 그건 감수하기로 한 거니까. 그런데 죄 없는 자녀들, 자식들, 아내, 특히 아내. 정말 그 저 믿고 아무것도 없이 저 때문에 이렇게 끌려 들어왔는데 거기를 그렇게 모욕하고 고통 주고 원래 동네 좀 나쁜 얘기로 건달 양 뭐라고 하잖아요. 양아치. 거기도 원래 가족은 건들지 않는다. 맞아요. 그리고 원래 검찰들도 그런 게 있었어요. 형제가 문제가 되면 그렇죠. 하나만 해요. 부부 중에 하나, 가족 중에 하나 이렇게 하는데 조국 교수 같은 경우는 사거리 그냥 도륙을 해버렸잖아요. 우리도 혹시 자식들 뒤지면 있겠어 해가지고 다 뒤졌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 뭐 이런 표현 그렇지만 어쨌든 찾아내서 그냥 그것도 재수사를 몇 번인지 모릅니다. 네. 혹시 다른 거 없나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먼지 털듯이 쥐어짜고 털었는데 그 압수수색 저는 아무런 기록을 갖고 있잖아요. 습관적으로 기록하고 다 버려버립니다. 저도 그래요. 습관적으로 그 마음 알아요. 아무 메모가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그래요. 집에 정기적으로 뒤져서 버립니다. 삶의 기록이 없어요. 그건 맞아. 그거는 그 삶 살아본 사람만 알지. 네. 저도 기록하지 않아요. 제 전화기에도 기록 잘 안 합니다. 몇 시 돼도 잘 안 했어요. 언제든 압수수색 당할 네. 수 있다. 예.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부인이 엄청 당하는 거 특히 너무 부인이 다- 압수수색 당하고 막 법원 끌려다니고 기자들 앞에서 모욕당하고 그 괴롭잖아요 진짜. 그건 정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왜 고문할 때 있잖아요. 그 자식들이 끌어다 놓고 고문하는 것처럼 정말 고문이잖아요. 그거 이제 남편 포기하고 그만하라는 건데. 그러죠. 그런데 제 아내도 아내지만 제가 꿈꾸고 있는 세상도 있는 거고 저는 세상에 그 험하게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그걸 어떻게 버립니까? 그래서 결국은 견디긴 하는데 제 아내나 가족들한테 너무 미안하죠.